완전히 넋에 이를 정도로 매혹적인 책. 눈을 뗄 수 없다. 놀랍다. 심지어 충격적이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생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인생 이야기로 독자를 매혹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돌아서며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책은 당신의 가슴을 사로잡고 당신의 상상력을 장악하고 당신의 예상을 박살내고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이 책은 완벽하다. 그냥 완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서정적인 동시에 지적이고 개인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며 사소하면서 거대하고 별나면서도 심오하다.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 지진이 전하는 명백한 메시지, 즉 혼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메시지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조슈아를 만난 뒤 데이비드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몸이 건조하고 못생긴 꽃들이 자연의 청사진에 대한 더 좋은 실마리를 담고 있다고 확신했다. 작은 것들은 아름답지는 않아도 단 한 종류의 큰 꽃 백송이보다 내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미적 관심과 구별되는 과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는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다.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 데이비드의 인생은 그렇게 계속될 수도 있었다. 꽃들을 수집하려는 필사적인 충동에 이끌린 채로 세상은 그의 소명에 가치가 있다는 걸 납득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천천히 잎사귀들만 가득한 외로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 갔을지도 모른다. 그가 페리키스 섬에 발을 들이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 계몽으로 나아갈 방법은 이 세계의 털가죽과 꽃잎과 조약돌들을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더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그러한 병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전한 성역을 요컨대 자연에서 젊은 방문학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관찰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여름 캠프를 꿈꿨다. 아가씨가 캠프를 짓기 위해 목재를 섬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을 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섬과는 국토의 절반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일리노이즈 게이스버그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해변에서 강의하는 자연사 수업 광고였고 강사는 무려 루이 아가씨였다. 데이비드가 손에 꽃을 들고 해왔던 일들은 무의미하거나 소모적이거나 야심 없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의 계획, 생명의 의미, 어쩌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까지 해독해내는 작업이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썼다. 나는 아이에게 꼬리를 붙들려 카펫 위로 끌려가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진화론자들의 진영으로 넘어갔다. 아, 이 문장 때문에 내가 그를 얼마나 흠모하게 되었던가. 이 문장을 본 나는 두 팔로 그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춰주고 싶었다.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 진화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할 길을 찾은 그가 참 용감하다고 아주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물론 이는 그를 계속 나의 안내자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또한 바늘을 칼처럼 휘두르는 그가 뻔뻔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성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했다. 또한 부인이 반드시 굴욕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어쩌면, 혹시 어쩌면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 희미한 빛을 발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 인디아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겨우 6년이 지나 34살이 됐을 때 데이비드는 학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에서 가장 젊은 대학 학장이 되었다. 물론 이는 그냥 내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 세상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남자가 그가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괴롭힘까지 당하던 남자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격된 것일까? 나는 온순하고 음울하며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창백한 이 남자가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미끄러지듯 슬그머니 지나다니다가 어느새 어느 목적의 빛으로, 공기로, 빛나는 물질로, 뭐가 되었든 아무튼 그 목적으로 서서히 차오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목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나는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경이로운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 미친 짓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 개념은 단지 내가 그것을 거역한다면 나를 부숴버리겠다고만 약속할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 잘 들어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파괴되지 않는 것은 바보들이 겪는 고통처럼 보였다. 바보들, 낭만주의자들, 슬픈 왕들을 사랑하는 흉내쟁이들, 내면의 열정이라는 연료가 너무 강력하게 피어올라 현실 감각이 안개처럼 흐려진 사람들. 그런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그런 사람이던가? 절대 아니다. 그가 평생 전념해온 일은 그런 열정 때문에 눈앞을 가리는 안개를 닦아서 없애는 것이었으니까. 나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언제나처럼 길을 잃은 채로. 내 목덜미로 뜨거운 열을 치솟게 만든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두어 달 뒤의 일이다. 데이비드가 쓴 물고기 수집 안내서 중 하나인 물고기 연구를 위한 안내에서 답을 찾고 있을 때였다. 나는 미소를 머금고 그의 친절한 서문을 읽었다. 거기서 그는 독자들에게 물고기는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고 큰 소리쳤다. 그러다가 430페이지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물고기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섹션에서 그는 거기까지 자신을 따라온 대담한 독자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누설했다. 조수 웅덩이 틈새로 쏜살같이 들어가 버리는 탓에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장 성가신 물고기를 잡을 때 그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뭘까? 바로 독이다. 언젠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쓴 것이라고 묘사했던 위험하고 강력한 물질, 바로 스트리크닌이다. 그런데 데이비드는 왜 그걸 보지 못한 걸까? 사다리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증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마도 그 믿음이 그에게 진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다인을 읽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우생학을 밀어붙일 때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다시 현기증을 불러들이는 일이었을 것이다. 방금 자신의 형을 앗아간 세상 앞에서 상실감에 가득 차 떨고 있던 어린 소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혼돈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왔던 바로 그 세계관이었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내부에서 바라본 차마 마주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가차없고 뚜렷한 진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진실을 흘낏 엿본 바로 그 느낌일 것이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당신이 응시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계속 차를 몰면서 나는 이 넓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들레들이 마침내 이 사실을 이해한 나를 향해 동시에 동작을 맞춰 고개를 끄덕여주는 모습을, 운전대 너머에서 내게 손짓을 하고 노란 꽃송이를 흔들며 나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야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할 반박의 말을 찾아냈다.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는 중요하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지구에게, 이 사회에게, 서로에게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물고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타당한 집단에 몰아넣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겠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비늘이 있는 페어들과 실러킨스를 당신 생각에 그들이 당연히 소속된 곳인 물속의 송어와 금붕어와 함께 밀어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주를 어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공통조상을 지닌 모든 후손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몇몇 다른 생물들도 어류라는 집단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적으로 좀 더 논리적인 일은 어류란 내내 우리와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비드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생물의 범주, 그가 역경의 시간이 닥쳐올 때마다 의지했던 범주, 그가 명료히 보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범주는 결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